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한자 자격시험 국가공인 2급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가 있는데요. 한자 특강 2급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말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한자의 기초, 한자의 3요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부수가 나와 있고, 육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우리 시험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강의는 하지 않고요. 부수에 대해서 오늘 처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부수를 하고, 배정 한자는 그 이후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부수 해설을 해가지고 15쪽부터 이렇게 쭉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수가 나와 있고 명칭하고 육서 원리에 어느에 해당되는지 또 자원 해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요약해 놓은 게 있죠. 요약해 놓은 게 이제 38페이지 보면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펴시고 같이 공부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이제 한일부터 해서 필이 약까지 214개의 부수가 있고, 그 변형 부수가 또 36개가 있죠. 그래서 총해서 250개 정도를 우리가 부수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부수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그걸 먼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한자라는 거는 이제 부수가 서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가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려면은 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한자를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일부터 한번 같이 해봅니다. 여러분 교재 38쪽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같이 해보는 거죠. 자, 한일이죠? 하나다. 그러니까 한일이란 거는 우리가 하나, 일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다른 뜻이 또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책에 나와 있듯이 모이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흩어졌던 것이 사방에 흩어졌던 것이 하나로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다라는 뜻이 있고 또 모으다라고도 해석합니다. 한자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기 때문에 모이다도 되고 모으다도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인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뭔가를 모아가면서 살죠. 여러분도 지금 한자 2급 지식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또 직장에 가서는 또 재물을 또 모아가는 것이죠. 평생 무엇인가를 뜻한 바를 모아가는 것이 또 인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식이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흩어졌던 지식을 하나로 모으게 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모이다, 모으다라는 뜻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글자가 이제 뚫을 곤자죠. 뚫다. 근데 물리적으로 구멍을 뚫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또 중요한 뜻은 어떤 일을 성취하다, 이루어낸다 이런 뜻이 또 들어있다는 겁니다. 뚫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구멍을 뚫었다도 되지만 어떤 거래를 뚫었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또 그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루어냈다 이런 뜻이 있겠죠.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점주, 그죠? 점주. 점을 찍는다 할 때 점이죠? 점주라고도 하고, 이걸 불똥주라고도 하고, 심지주라고도 그래요.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는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부르는 거에는 큰 의미가 없고, 그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점이라는 것도 하나로 찍는 거니까, 점이라는 뜻도 있지만, 찍는다라는 뜻도 있고, 또 점을 하나 찍었을 때는 어때? 사방에 있는 것이 하나 또 모여있는 상태니까 여기에도 모으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한일에도 모으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삐친 별 이렇게 돼 있죠? 삐친 별. 삐친 별이란 거는 이렇게 싹이 땅에서 올라올 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표현해 준 게 원래 삐친 별자예요. 근데 한자에서는 이걸 칼날의 형태로 봅니다. 우리 칼날 아시죠? 칼. 그래서 칼날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를 뜻하는 거죠. 칼이라는 게.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권력자가. 그럴 때 백성들이 어때요?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버리겠죠. 그래서 이거 배다라는 뜻이 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하면은요.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것도 배다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칼날을 가지고 다스려 보는 것이죠. 근데 거역하게 되죠. 보통 백성들은 저항을 하는데 바로 베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기회를 더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이렇게. 한번 다스려 보려고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겠죠. 근데 이때도 저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버리겠죠, 이제. 그래서 이 형태도 배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한자에서 사용이 됩니다. 요게 하나만 있는 것도 다스리다, 배다. 요거 두 개 있는 것도 다스리다, 배다. 그래서 이 한자 자전에 찾아보면 이걸 벨예라고 글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글자는 이제 세을이죠. 우리 형태죠. 자세히 보면 이게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보이십니까? 네, 다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새 이제 모습도 되지만 구부러지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초목의 뿌리가 싹이죠. 이름 보면 이제 싹이 나올 때 이렇게 반드시 못 나오고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뜻에서 구부러지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변형 형태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변형 형태가 있죠. 그죠? 이렇게 생긴 것도 이제 세을의 변형 형태로 봅니다. 나중에 어지러울 란자 같은 게 나오는데, 어지러울 란자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손톱조라든가 또 오는 손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세을이에요. 갈고리 형태하고 똑같죠? 하지만 이거는 세을의 부수에서 찾아야지 이 글자가 나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세을에는 세라는 뜻도 있지만, 몸을 구부리다, 이런 뜻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글자는 이게 갈고리 골자죠. 갈고리라는 거는 뚫을 곤자는 밑이 뾰족하지만 갈고리는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갈고리, 뭔가를 이제 갈고리다라는 때는 어떤 일을 할 때 수단이 되는 것, 그죠? 어떤 일을 할 때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갈고리예요. 한자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한 학생이니까 공부한 학생에 있어서 갈고리는 뭐가 됩니까? 펜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게 갈고리겠죠. 근데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갈고리는 뭐가 됩니까? 수단이 되는 건 농기구죠. 호비라든가 삽이라든가 쟁기라든가 이런 게 또 갈고리라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두이자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이면 아까 하나 모이다라는 뜻도 있고 하나라는 뜻도 있었죠. 근데 한자에서는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위에 거는 하늘이고 아래 거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두이자니까 두 개다, 둘이다 이런 뜻도 있겠죠. 근데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에너지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주는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교차하죠. 그래서 서로 호자가 되죠, 이게. 아셨죠? 우리 상호다, 뭐 호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호자가 이 호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글자는 머리 두자죠? 머리. 그래서 학자들이 부수가 214개라고 했는데 그 214개 부수의 자원을, 그죠? 어원을 다 연구를 해봤는데 이 글자만큼은 어원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돼지 해자에 위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돼지해 머리라고도 하고 그냥 요걸 머리두라고도 부르죠,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머리란 뜻은 뭡니까?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을 우리가 우두머리라고 하죠. 사람의 머리도 어때? 몸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 있죠. 그래서 높다라고만 해석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일 때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되고 사람이 아닐 때는 위치상으로만 높다 이런 뜻이 있는 게 머리 두자가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인자가 있죠. 다 알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다. 근데 사람이 이제 인자의 변형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인 변이다 그래서 이제 N쪽에 오면 변이란 말 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걸 방향을 또 더 틀어준 것도 있죠. 이렇게 또 8팔자하고 똑같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요 붙어야 되는데 요게 핵이 줄어든 거예요. 핵줄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수들이 결합을 하면서 한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핵을 간단하게 줄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또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사람인의 변형입니다. 또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틀어졌는데 이렇게 틀어진 것도 있죠. 이렇게 틀어진 것도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입구도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죠. 근데 사람 인자의 변형은 아니기 때문에 요 4가지 정도는 또 사람 인자의 변형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다른 글자를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글자는 이제 어진 사람인 또는 걷는 사람인 그러죠. 어질다라는 거는 인품, 성품이 좋다라는 뜻이 훌륭하다. 그래서 원래 이제 두 다리의 형태죠. 이게 보니까. 두 다리로 걸어간다 해서 걷는 사람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진 사람인 할 때는 여기에 지금 엎드려 있는 자세예요.
다리만 표현했지만 몸을 엎드리고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자세다 할 때 어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진 사람이니건 걷는 사람이니건 다 사람이란 뜻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때는 사람이란 뜻으로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다리의 형태니까 또 두 다리란 뜻도 있는 것이 한자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들립자죠. 초목의 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해 준 게 바로 들립자죠. 다 알죠? 그 다음 여덟 팔자. 여덟 팔자는 아까 사람 인자에 변형도 여덟 팔자가 있었죠. 근데 우리 그냥 팔, 여덟이라 할 때도 똑같이 씁니다. 하지만 하나만 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여덟 팔자로 쓸 때는 이게 나누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나누어져 있죠. 여덟 팔이라는 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래서 나누어진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게 또 여덟 팔자입니다. 나중에 진면자가 나오면은 이제 진면이 위에 이렇게 올라오면 뭐가 돼요? 구멍, 혈이 되죠? 그러니까 집이 오래되면은 이렇게 구멍이 갈라져 가지고 틈이 생기죠. 그 틈이 생겨서 이제 텅 비어 있는 공간을 우리는 구멍이라 그래요. 구멍 혈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죠. 뭐 여덟 팔에는 그래서 8이라는 아라비아 숫자 8도 있지만 나누어지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멀경이라고도 하고 이걸 성곽경이라고도 그래요. 성곽이란 것은 외적 다른 놈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죠? 집이라든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싹 쳐놓은 게 성곽이죠. 그걸 멀리 바라보았을 때 이런 형태로 보인다. 그래서 멀경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이제 성곽경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울타리라는 걸 왜 칩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때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고 있죠? 그럼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하다라는 뜻이 들어간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덮을멱 그러죠. 덮다 그래, 덮다. 덮는다. 위에서 뚜껑을 이제 밥 뚜껑 같은 걸 덮어놓은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밥이 이렇게 공기가 있으면은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천으로. 천으로 덮어놓으니까 어때? 양쪽이 힘이 없으니까 축 처지죠. 그래서 축 처진 형태를 표현한 게 덮을 멱자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한자에서는 이제 덮다 이렇게 덮을 멱 이렇게 나오죠. 덮다라는 뜻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여기서처럼 뚜껑을 덮는다. 이것도 덮다라는 뜻이고, 덮어주는 이유는 보호하기 위해서 덮어주는 거죠. 여기서 밥 뚜껑을 덮었다는 거는 여기 먼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려고 덮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어느 방면에 사람이 지식이 덮여져 있다라고 해석할 때는 그 방면에 무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또 사람으로 말하면 덮다라고 또 활용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덮다에는 세 가지 뜻이 있죠. 물리적으로 뚜껑을 덮는다, 보호하다, 어떤 방면에 무지하다. 이게 덮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얼음빙자죠. 얼음인 빙이란 건 차갑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원래 이제 세 개 있으면 뭡니까 이게? 세 개 있으면 물수의 변형이죠. 원래 물수는 이렇게 이게 물수자고 이게 변형 부수가 점 세 개, 삼수변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어주지 생략을 해준 거예요. 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서 변형 부수가 두 개가 있어요. 물수에는. 그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게 물수자죠. 근데 이게 한 방울이 없네요. 여기는 얼음빙자는. 땅에 부딪혀서 이렇게 톡 튀어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한 방울이 없어요. 이 어디 가서 보면 찾을 수 있을까요? 처마 밑에 얼어 있죠, 이게. 한 방울의 물이 처마 밑에 얼어 있을 때 날씨는 어떨까요? 차갑죠? 그래서 차갑다라는 뜻으로 활용되는 게 얼음빙자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수를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한자가 만들어질 때 결합되는 때 부수가 결합되는 거니까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안석괴다 또 책상괴다 그러죠. 안석이다 그럴 때는 편한 안자에다가 자리석자죠. 자리에 앉을 때 대감님들이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옆구리에다 이렇게 끼려고 네모 반듯하게 기다란 거 있죠. 이렇게 딱. 그게 이제 안석이에요. 근데 또 책상괴라는 것도 있죠. 옛날에 보니까 책상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사극에 보면 알겠죠. 옛날에 이제 성균관에서 이제 글 공부를 하는 곳이 명륜당이죠. 명륜당에 보면 옛날에 그 드라마에도 나온 거 있었죠. 이런 이제 책상을 놓고 여기다 책을 하나 올려놓죠. 이렇게 논어라든가. 그러면서 요 이제 텅 비어 있는 요 속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문자를 막 보내고 있었죠.
보셨습니까? 예, 그때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공간을 아까는 우리는 구멍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안석회에는 구멍이란 뜻도 있고 책상이란 뜻도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입 벌릴 감, 그릇, 감 그래요. 자, 입을 벌리고 있죠. 그러니까 입구자가 이렇게 입구자는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되는데 위에가 터져 있죠. 그래서 이게 터진 입구다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입 벌릴 감 또는 그릇, 감. 그릇에 뭔가를 담는 거죠. 그래서 담을 수 있도록 입이 이제 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정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한자에서는 함정의 모습으로도 가끔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칼도자죠. 칼도에도 변형부수가 있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변형부수인데, 이건 항상 오른쪽에 나와요. 그래서 방이라고 그래요. 아까는 사람인자의 변형은 왼쪽에 있을 때는 변 그랬죠? 사람인 변. 근데 오른쪽에 오면 이걸 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칼을 이렇게 원래 휘어져 있는 칼날의 모습인데, 이건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놨어. 그래서 이게 선, 칼도, 방 이렇게 부르기죠. 어쨌든 뭐 칼도의 변형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칼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 칼은 무기죠. 무기라는 건 또 권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자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 게 바로 칼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힘력자, 다 알죠.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자기 팔을 구부려서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또 능력이라는 뜻도 있고 방향을 뜻할 때 또 쟁기라는 뜻도 있어요. 쟁기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밭전에다가 힘력자가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이게 사내남자죠. 그러니까 밭에서 힘쓰고 있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걸 쟁기로 봐서 쟁기로 밭을 갈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보통 이제 쟁기질하고 있는 사람이 밭에서 쟁기질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힘이 좋은 남자가 했겠죠. 물론 모계사에서는 뭐 여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힘력자에는 이제 이런 뜻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 쌀포가 있죠. 감싸다.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의 이제 옆구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 바로 쌀포자예요. 값이 싸다라는 뜻이 아니죠. 감싸다 이런 뜻이에요. 쌀포.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비수비자죠. 비수라는 거는 짧은 칼, 침, 뾰족한 침 같은 게 비수죠. 그래서 이것도 무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기는 또 권력을 상징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자, 이거를 이제 사람이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생긴 걸 봐는데 죽을 사자를 쓰면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죽을 사자를 이렇게 뼈 앙상할 알자가 또 부수인데, 뒤에 나옵니다만은. 비수에 찔려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시체에다가 엎드려 절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람의 변형, 엎드려 있는 사람의 변형으로도 보기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견줄비자가 나오는데 그 견줄비자도 비수를 모아놓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또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상자방이고 이게 감출해 그럽니다. 상자방하고 감출해는 이게 혼용해서 씁니다. 같은 걸로. 이게 직각인 게 상자방이고 이게 둥근 게 감출해자죠. 근데 상자라는 것도 뭐예요? 물건을 넣어서 감추는 역할을 하는 게 상자죠.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혼용해서 막 쓰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그래서 감추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십자가 나오죠. 열십자는 가장 큰 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일에서부터 열십자까지밖에 없었습니다. 뭐 100이라든가 1000, 만, 억, 조 이런 거는 이제 더 뒤에 생겨나는 글자가죠. 그래서 가장 큰 수기 때문에 뜻은 많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다. 또 보면은 동서와 남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동서와 남북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이다 이런 뜻으로도 활용이 되는 것이 열십자가 돼요. 그 다음에 전복자가 나왔네요. 점을 옛날에 이제 거북이 배딱지를 가지고 점을 많이 쳤어요. 옛날에 배딱지를 이제 가지고 이게 점을 치면은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이렇게 갈라질 때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형상을 표현해 준 게 전복자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막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갈라지는 형태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복잡하게 갈라진 형태는 이게 조짐조자라고 있어요. 우리 억 다음에 조라고 하죠. 그 조라는 것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조조라고도 하고 이걸 조짐조라고도 그래요. 조짐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낌새를 조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불길한 일이 일어날 낌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나쁜 점괘, 이거는 좋은 점괘다 이렇게 한자에서는 활용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점괘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병부절이죠. 병부절. 뭐 변형 형태도 있죠. 변형 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거에 급제하게 되면 이제 임명장을 받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그 벼슬아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딱 하고 무릎을 꿇고 있죠. 이렇게. 임금님이 이제 임명장을 주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다 이런 뜻으로도 활용되는 것이죠. 굴복시킨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또 이제 벼슬아치가 임명장을 받는 거니까 그 임명장을 홀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 홀을 받는데 임명장을 받는 그 사람은 농부가 아니고 벼슬아치죠. 그래서 벼슬한 사람이다, 벼슬이다라는 뜻도 들어있는 것이 바로 병부절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절벽한 또는 언덕한 또는 굴바위 뭐 여러 가지로 또 부르는 게 바로 이 글자죠. 그래서 절벽의 형상이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절벽.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게 점 여기 찍힌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점 찍힌. 이것도 같은 거예요. 아까 이거 상자방이나 감추레가 같듯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굴바위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이렇게 그 모여 살고 있는 지점을 표현해 준 게 이게 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범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집이다. 또는 이렇게 굴바위 아래다라는 뜻은 또 이게 덮고 있는 형상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 집도 어때요? 외부와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만든 게 집이죠. 그래서 여기도 아까 덮다 이런 뜻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물리적으로 뚜껑을 덮는다, 또 보호하다, 어떤 방면에 무지하다. 이렇게 활용되는 것도 이 집, 굴바위엄, 또 집엄 이것도 같은 덮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덮다라고 말할 때는 벌써 어떤 장소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어떤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덮는 거니까. 그래서 덮다 또는 장소의 개념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집이라는 뜻이 나왔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로울 사라고도 하고 이거를 마늘모라고도 그래요. 우리 마늘 쪽 알죠? 그 마늘 쪽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마늘 한 통을 이렇게 여러분 까보면 마늘 쪽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많다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복수가 되면은 뜻이 많다라는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나무 목자 있죠. 나무 목자 하나이면 나무지만 두 개면 무슨 자가 되죠? 수풀림자죠. 수풀림자를 해석할 때 나무가 두 그루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라는 뜻이죠. 세 개 있으면 뭐 빽빽할 3이라고 하고 수풀 3. 그럼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에서 강조해주는 용법이 그런 겁니다. 어떤 부분을 더 크게 쓰기도 하고 그걸 반복해서 써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다라는 뜻이 들어있다. 사사로울 사다. 그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배정 한자가 나올 때 다시 또 우리 부수를 공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대략적인 것을 한번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또가 있네요. 이거 오른손의 형상이죠. 이렇게. 오른손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손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 잘 보면 앞에서 배운 요거 들립자가 이렇게 보이죠. 들립자. 또 아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배다, 다스리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 손 안에 들어온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자기 영향권 아래, 손 아래라는 건 그런 뜻이죠. 영향 아래에 있는 들어온 사람을 다스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영향권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다스리죠. 그래서 손이라는 뜻도 있고 들어오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 또 다 들어있는 게 또우래요. 그 다음에 입구자가 나오죠. 입구자는 뭐 우리 사람의 입의 형상이죠. 사람의 입은 뭐 이렇게 둥글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자에서는 이렇게 둥근 표현이 없어요. 그걸 다 이렇게 각지게 표현해 주는 거죠. 한자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표현해 준 겁니다. 물론 입이란 뜻도 있지만 이건 사람이란 뜻이 들어 있어요. 아까 사람인의 변형이 네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사람이다라는 우리가 인구다 또 식구다 할 때는 어때요? 사람이란 뜻이죠. 같은 밥 먹는 사람이다. 그게 식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입구자가 똑같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큰 입구라고도 그래요. 아까 그릇감을 이가 터져서 위 터진 입구다라고 했는데, 이 입구자가 생겼죠? 근데 이게 커요, 이게. 그래서 큰 입구다. 원래는 이제 애울이라고 그래요. 애워쌌다, 이 말이에요. 애울이. 우리 나라국자를 이렇게 써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나라국자 어떻게 쓰죠?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쓰죠?
보면 이게 입구는 아까 사람인데 한일은 모이다 그랬죠. 모이다. 이게 에워싼 게 영토죠. 영토. 그러니까 나라 땅이 영토가 있죠. 우리 땅 영토가 있고 그 안에 누가 살아요? 백성. 국민이 모여 살죠. 혼자 살아요. 모여 삽니까? 모여 살죠. 그래서 이게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창과가 남죠. 창은 무기죠. 또 무기는 어때? 저기 쳐들어온 걸 또 지켜주는 것이 또 무기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지켜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나라 국자를 살펴보면 국민, 영토, 주권 이게 국가의 3요소죠. 그래서 나라 국자에는 국가의 3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뜻이. 아셨죠? 여러분 이제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는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어때요? 한자를 보면은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흑토자죠. 야, 자, 옆에 있는 거 같이 보면 선비사자가 있는데 흑토는 위에가 짧죠. 선비사는 이게 길고 보면 이게 땅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싹이 올라오고 있는 게 흑토예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는 흙이라는 거는 만물을 자라게 해주는 것이 흙이죠. 그래서 이게 싹을 표현해 준 게 흑토입니다. 네, 그래서 땅 이렇게 하기도 하고 흙 이렇게도 합니다. 선비사는 이게 한일에다가 열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많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모든 분야에 뛰어난 존재가 선비님이죠. 네, 그래서 선비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뒤져올 치가 있고 천천히 걸을 쇠가 있죠. 이것도 혼용해서 씁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것도. 네. 이게 두 다리의 형상입니다. 이게 두 다리. 이것도 두 다리고 다리인데 이거는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서 빨리 못 가게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죠. 그래서 천천히 걸을 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조금 다르죠. 이렇게. 이건 긴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물건을 끌고 가니까 이 사람도 빨리 못 걸어가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간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천천히 이동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뒤져올 치라고 하죠. 뒤져온다라는 건 뒤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follow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동하다라는 뜻으로 이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이 글자가 나오면은 다 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함축적인 개념은 이동하다 이렇게만 여러분 이해해도 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저녁석이죠. 이거는 뭐 달월에서 나왔죠. 달이 뜰 무렵이 언제예요? 저녁이죠. 그래서 점이 하나가 생략된 게 바로 저녁석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큰 대자죠. 큰 대라는 건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크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 다음 여자녀. 보통 막 계집녀 그랬는데 요즘은 뭐 여자녀라고 이렇게 말을 또 많이 바꿔서 말을 합니다. 뭐 계집이란 말이 원래 뭐 비속어는 아니죠. 하지만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여자녀, 음은 녀예요. 그 대신 니은, 니은의 녀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남녀, 노소 그러죠. 여라는 건 앞으로 왔을 때만 이제 두음 법칙이 적용되니까 여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무릎 꿇고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자, 여자가 나오면 보통은 어머니라는 뜻이 많아요. 한자에서는. 물론 어머니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들, 자 이렇게 나왔죠. 포대기에 쌓여져 있는 갓난아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사람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어때요? 식물로 말하면 이게 열매, 종자, 씨앗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도 어때요? 성도 이렇게 쓰죠. 나무목 아래에 아들 자자다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 오얏이라고 부르죠. 오얏. 근데 오얏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몰라요. 뭐 오이다, 뭐 참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어때요? 나무의 열매죠. 나무의 열매. 오이나 참외는 풀의 열매죠. 나무의 열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자두리자죠. 자두. 이게 자두나무 리자예요. 원래가. 아시죠 여러분도? 그 맞춤법 통일안이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물로 말하면 열매, 종자, 씨앗 이런 뜻도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집면자가 나왔죠. 집이다. 우리 집가자 다 알죠? 돼지 시자가 들어가 있는 게 집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멧돼지를 잡아다 키웠네요. 옛날엔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한 얘기는 배정한자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다. 그래서 옛날 집을 이렇게 이제 짓고 살았으니까 요 집의 위에 모습을 표현해 준 게 요게 집면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멧돼지를 잡아다 키우고 여기 사람이 여기 살았어요. 이렇게 왜 해충들이 와서 괴롭혔으니까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천적들은 멧돼지를 잡아다가 기른 거죠. 이렇게 멧돼지 시자를.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 남아있죠. 아직도.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마디촌자가 되죠. 마디촌이다 할 때, 마디라는 거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손가락 마디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한자에서는 손가락 마디가 아니고, 손목이 있죠. 손목 금. 손목 금에서 맥박이 뛰는 곳까지의 거리예요. 예, 그 맥박이 바로 보면 뛰죠. 가깝죠. 그래서 여기서 가깝다 해서 작다라는 의미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형태는 뭡니까? 손이죠, 손. 아까 또우도 손이라고 그랬죠. 예, 손을 뜻하는 게 이제 5가지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아까 또우자였고, 두 번째 나온 게 바로 마디촌자입니다. 이걸 법도촌이라고도 그래요.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촌수를 따지죠. 그때 촌이 바로 이겁니다. 가까운 거리를 따져보는 것이 촌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작을 소자죠. 아까 갈고리 골 이렇게 있고, 8팔자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죠. 갈고리 골이란 건 어떤 일을 할 때 수단이 되는 것이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원래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원래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수단인 갈고리를 가지고 이 물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양쪽으로 8팔 나누었다 이렇게 돼 있죠. 나누다. 나누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크기보다 어때요? 크기는 작아진 거죠. 그래서 작을 소자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절름발이 왕자입니다. 이게. 자, 큰 대자하고 비교해 보세요. 큰 대는 양팔 벌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랬죠? 근데 절름발이 왕은 한쪽 다리가 굽어져 있죠?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걷지 못하고 어떻게 걸어가요? 쩔뚝거리면서 걸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절름발이 왕자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주검시자죠. 주검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나 동물에 죽어 있는 시체를 말하죠. 시체. 그래서 이게 이제 죽다라는 뜻도 있고 시체라는 뜻도 있고 시체는 이제 몸뚱아리니까 몸이라고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집과도 관련돼 있다. 우리 뭐 살거자 보면 이게 애꼬자를 넣으면 살거자가 되잖아요. 주거 생활한다 할 때. 왜 집과 관련돼 있냐면은 아까 집면자 할 때 사람이 2층 집에 가서 살았던 이유는 왜 그래요? 1층에 원래 살고 싶었는데 해충들이 와서 괴롭히니까 귀찮으니까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적인 이제 멧돼지를 잡아다 밑에다가 기른 거예요. 이렇게. 근데 2층에 사니까 이런 해충들이 이제 괴롭힘으로부터 해방이 됐죠. 그래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2층 위로 올라가니까 또 불편한 것이 있어요. 비바람이 막 이렇게 몰아치면 어때요? 무방비 상태가 됐죠. 보니까. 그래서 그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넓다라는 게 판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아놓은 형상이 바로 주검 시자예요. 그래서 이 집과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또 학자들이 말이죠. 그래서 주검시에는 죽다, 몸, 또 집과도 관련돼 있다. 꼭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나온 게 풀싹철입니다. 풀, 싹이 올라오고 있죠. 하나가 올라오죠. 이렇게. 자, 요게 2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 어때요? 이건 풀초자죠. 풀초. 자, 2개라는 거는 반복을 해줬다는 거는 강조하고 있다. 많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죠? 풀싹이 여러 개 많이 올라오면 풀이 되죠? 그건 여기서 하나만 표현해 준 거예요. 이 풀초자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변형 형태인 이런 형태만 봤죠, 옛날에? 대부분 이렇게만 봤는데 원래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쌍날철이라고도 하고 풀싹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명칭은 뭐 많이 있어요. 매산자죠. 봉우리가 높은 세계를 표현해 준 게 매산자죠. 다 알죠. 그다음에 내천자가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내천자죠. 변형 형태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변형 형태가 있죠. 요건 어때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방향을 이렇게 바꾸죠. 방향을 바꾸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게 내천의 변형 형태죠. 요걸 뭐 별칭이 있어요. 개미허리라고.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개미허리처럼 잘록하게 생겼다 해서 학자들은 또 개미허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냇물이 흘러가면서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다. 내천자는 그냥 방향을 안 바꾸는 모습이죠. 이해되죠? 그냥 장인공자. 이걸 만들공이라고도 하죠. 장인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거 이제 수직이죠. 이거 수직을 재는 자고, 이건 수평을 재는 자예요. 그 곡척. 자를 표현해 준 게 장인공자가 되죠. 그래서 만들공자다. 여러분 장인공자 할 때 우리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2급을 따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공부할 때 공자가 이 장인 공자를 쓰는 거예요. 보통 이제 힘력자가 있으면 이거는 공공자예요. 힘써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 가지고 장인 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어때요? 이제 한 달 후에는 2급 합격증이 오겠죠. 그 만들어 놓은 결과물, 그 합격증, 그게 공이죠. 우리 공을 쌓는다 할 때 공공자. 근데 공부한다 그럴 때는 이게 장인 공자를 쓰는 거예요.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공부니까. 그러니까 장인 정신으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몸기자가 있죠. 몸이란 뜻도 있죠. 근데 이제 사람이 몸을 웅크리고 있는 자세예요, 이게. 엎드려 있어요, 웅크리고. 한문에서는 자기기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몸을 웅크리다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몸기자가 들어가면 다 웅크리다라고 몸을 웅크리다 이렇게 한자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수건건자가 나와 있죠? 수건이다 그랬는데 이게 천이에요, 천. 그래서 이제 뜻이 여러 개가 있죠? 비단천이다. 천이라는 뜻도 있고, 이 천이 누에고치에서 뽑은 비단실로 만든 천이기 때문에 비싼 천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물이다라는 뜻도 있고, 또 이게 나부 끼고 있는 천으로 봐서 깃발이라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 장수 숫자에 이게 나오죠? 대장 깃발을 들고서 많은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장수죠. 그래서 세 가지 뜻이 있죠? 천,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깃발, 나부 끼는 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방패간자죠. 방패라는 건 적을 막을 때, 공격을 막을 때 전쟁에서 쓰는 게 방패죠. 그래서 막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막다. 그래서 앞에 물이 나와 있으면 땀 한자가 되니까 땀은 어때요? 우리가 병이 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흘리는 물이죠. 왜 땀을 흘려요? 몸을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흘리는 거죠. 저도 지금 땀이 나는데, 그죠? 그죠? 자동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흘리는 게 땀이다. 그렇죠? 우리 다한증 그러기도 하고, 한우 충동 이런 게도 한. 근데 뭘 막으려면, 적의 공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적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방패는 면적이 있어야 되는 게 방패가 되니까, 면적이 넓다라고도 활용되는 게 바로 방패간자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건 이제 작을 요자예요, 작을 요. 아까 하나 있으면 마늘모라고 했죠. 마늘모, 또는 사사로울 사 그랬는데, 두 개 있으면 작을 요예요.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원래 두 개짜리인데, 이게 결합이 되면서 요점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셨죠? 그 마늘통에는 마늘이 많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많으면 어때요? 크기는 작겠죠? 외톨이면 어때요? 하나가 마늘통에 마늘 하나만 들어있다. 그럴 땐 크겠죠? 근데 6종 마늘이다. 그러면 어때? 크기는 작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마늘 못자니까 마늘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크기는 작겠죠. 그래서 작을 요자가 되죠. 이게 되겠죠? 학설에 의하면은 이게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생겨날 때 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이죠. 알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절벽한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지범자라고 그랬죠. 굴바이엄, 거기에 이제 위치를 표현해주고 있다. 그래서 덥다 또는 어떤 장소를 의미한다. 그 장소가 어때? 사람이 모여서 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걸 집엄 이렇게 부르죠. 집과 관련돼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길게 걸을 인자죠. 꾸불꾸불한 산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꾸불꾸불한 길을 가다가 이 사거리가 나온 거죠. 이렇게 교차시켜야 되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 시험시험 갈착 그래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끝허리에서 이어져 나오죠. 근데 이거는 사거리가 이렇게 생기도록 교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거리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한눈 팔다가 어때요? 원래 가려는 방향은 이쪽에 있죠. 이쪽이었는데 이쪽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잘못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아간다. 길게 걷는다라는 거는 멀리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와도 어때? 다 이동하는 거죠, 뜻은. 그래서 함축적인 의미는 포괄적인 개념은 이동하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길게 걸을 인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공자죠. 열십자가 두 개처럼 보이죠. 그래서 20입이라고도 그래요. 20. 열십이 두 개니까.
근데 이게 두 손으로 보는 학자들은 손으로 이게 들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그래서 맞잡을 공 또는 들공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사릭이죠. 주사릭. 주사리라는 거 말하는 거는 뭐예요? 끈이 달려있는 화살이에요. 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성을 쳐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기어가지고 못 올라가니까 끈이 달려있는 화살을 이렇게 쏴가지고 이게 딱 걸죠. 이렇게. 걸으면 거기에 이제 타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주사릭이라고도 하고, 취할릭이라고도 그래. 취한다. 왜 성을 공격할까요? 자기가 취하려고 한 거죠. 가지려고. 그래서 한자에서는 이걸 가지다라고 해석합니다. 취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활궁. 활궁은 뭐 다 알죠? 활의 모습이다. 그래서 무기니까 또 이게 또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몸을 활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되는 게 또 활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손의 뜻이 돼지머리개, 고슴도치머리개라고도 그러고, 돼지머리개라고도 그래요. 이런 형태가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죠? 이렇게 안 나온 것도 있고, 저기서처럼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도 돼지의 주둥이 같이 생겼죠. 그래서 돼지머리개, 그래요. 요 네 가지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요건 돼지 주둥이처럼 생겼는데, 요거는 사람의 손같이 생겼죠? 이렇게, 손.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나온 손의 뜻은 뭐죠? 또우, 아까 마디촌, 그 다음에 요거 돼지머리개, 요런 형태는 세 개 다 사람의 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구구자 있죠. 절구구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쪽이고 이쪽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요걸 어떤 학자들은 양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사람 손과 관련돼 있다. 사람은 손으로 일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일하다라는 뜻도 있겠죠. 그 다음에 터럭 3. 터럭이다 이렇게 머리를 잘 빚어놓은 모습이에요. 근데 털을 이렇게 잘 빚어놓는 것은 왜 그래요? 모양을 내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모양이라는 뜻도 있고 빛, 그림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뜻이 있죠. 털, 모양, 빛, 그림자 이 네 가지라는 뜻이 터럭 3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자축거릴 척이죠. 자축거린다라는 것은 조금씩 걸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람인자가 두 개죠. 이것도 사람인변, 사람인변. 이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글자예요. 그래서 이걸 두인변이라고도 하고 거듭중자를 써서 중인변이라고도 부르죠. 원래 명칭은 자축거릴척. 그래서 우리 단일행자라는 거 이런 거에 쓰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또 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포괄적인 개념은 이동한다. 아셨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배정한자 할 때 또 이해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음심이죠. 마음. 우리 심장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게 마음 심자죠. 그래서 변형 형태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하나만 나와 있는데 변형 형태가 두 개예요.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마음심의 변형이죠. 공손할 공자 보면은 우리 함께 공자가 있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공손해. 그래서 변형 형태가 두 개니까 이렇게 하나 있는 거는 신방변 그러죠. 왼쪽에 항상 오니까. 그래서 사람의 이제 마음의 심장의 형상이죠 원래는. 그래서 마음심이 들어있으면은 감정과 관련돼 있죠. 사람이나 동물 감정 우리 보통 칠정이라고 하죠. 희로애욕, 애호욕, 그죠? 그 칠정에 해당되는 건 다 저게 마음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게 또 부수가 돼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입니까? 창과자죠. 요게 배다가 없으면 주사릭이라고 그랬는데 요게 있으면 창과자가 돼요. 아까 나라국자에서 봤죠. 창은 또 무기고 권력자고 지켜준다 이런 뜻이 들어있죠. 그리고 옛날에 그 천안함 사건 있을 때 천안함은 초계함이죠. 망볼초에다가 경계할 계자. 아까 여기 두 손 들공자 있었죠. 여기 창과자를 이렇게 쓰면 뭐예요? 두 손에 창을 들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경계할 계자가 되죠. 초계함 할 때 계자가 경계할 계자예요. 무긴 창을 들고 저기 쳐들어오는 것을 경계한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걸 한자를 분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아주 쉽게 2급을 합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2급 합격하고 또 1급을 또 같이 공부 또 해야 되죠.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 점으로. 문이 한자 있는 문이에요. 지게문이라고 그래요, 글. 이걸 또 지포라고도 그러죠. 가가, 호호 그러죠. 그럴 땐 집호. 또 이거 문짝을 하나일 때는 지게문, 호 이렇게도 하죠. 문짝이 두 개 있는 것도 나오죠. 그거는 뭐예요? 문자죠, 이렇게. 큰 대문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동대문, 남대문 할 때. 이건 문짝이 양쪽으로 두 개 있죠? 근데 이건 하나. 네, 그걸 지게문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집이란 뜻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수. 자, 네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손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변형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방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뭐 제주제자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제방변 그래요. 별다른 의미는 없고. 손수예요, 손수. 손수의 변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다섯 손가락을 이렇게 핀 모습을 표현해 준 게 손이에요. 아까 그래서 손이라는 게 네 번째 나오죠? 아까 뭐였습니까? 또 마디촌, 돼지머리개, 그 다음에 손수, 조금 있으면 손톱조가 나오는데 손톱조도 손이란 뜻이에요. 다섯 가지가 다 손을 뜻합니다. 근데 뜻은 다르죠? 또 속뜻도 있잖아요. 들어오다, 다스리다, 작다, 일하다, 그 다음에 손톱조는 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자, 이게 손수자였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지탱할지, 그죠? 지탱할지. 또는 갈라질지, 그러죠? 예. 자, 사지가 갈라질 때, 8일, 양쪽 다리. 사지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질지라고도 하고, 이걸 또우로 보면은, 이게 대나무 같은 거를 손으로 또우, 지탱하고 있다, 잡고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나무 목자 앞에 쓰면, 나무 몸통에서 사지가 갈라져 나왔다, 이런 건 뭐예요? 가지죠, 가지. 이게 가지지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비슷한데 약간 이건 열십이지만 요거는 아니죠. 전복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요건 칠복 그래요. 다른 말로 다스릴 복 이렇게도 하고 아셨죠? 그래서 요게 변형 형태도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다스리다 이런 뜻은 이제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때린다라는 뜻도 있고 이끌어준다, 또 충고해준다. 그 상황에 맞게 아주 폭넓게 쓰이는 게 다스리다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배정항자 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럴 문자죠? 이걸 문이라고도 그래요. 문이. 원래는 문자였어요. 근데 문이 옛날에 글씨가 막 갑골 문자 뭐 이런 거 보면 문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럴 문으로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글자를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가 문자인데 이게 문에서 그럴 문자로 뜻이 변형이 되니까 원래 문자라는 글자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문자를 새롭게 만들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글씨를 배우고 있는 한자는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러니까 생겨났다가 변천이 되겠죠. 또 소멸도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변해간 그런 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문자로도 많이 쓰여요, 이게. 그 다음 말두자가 있죠. 말은 타는 말은 말맞자고 이거는 부피를 헤아릴 때 쓰는 말통이에요. 말통.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말통.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건 대라고 그래요. 대는 승이라고 하고 이거는 두라고 그러죠. 열승. 열대가 한 말이 되죠. 5마리 한 가마니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쌀이 이제 곡식이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 곡식을 헤아리려고 기울이고 있죠. 이렇게 부어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곡식을 헤아리기 위해서 손잡이 기울이고 있는 말통의 모습이다. 물론 북두칠성 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왜? 북두칠성 별자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말통하고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북두칠성 할 때도 말두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도끼 근자죠. 여러 가지 또 뜻이 있는 게 요 글자입니다. 도끼, 손도끼예요. 손도끼, 이게 손잡이고 이게 날이에요. 그래서 날근이라고도 그래요. 또 무게근이라고도 그럽니다. 무게. 여러분 이제 정육점 같은 데 가면 뭐라고 그래요? 소고기, 돼지고기 한 근 주세요. 그러죠. 물론 도량이 통일됐죠. 그람으로 이제 600g인데 통일됐지만 이제 무게를 나타내는 우리 한 근 이렇게 표현하면 다 이해하죠. 그래도. 그래서 무게 근자다. 그때 한 근 할 때 근자가 바로 이 근자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모방자. 이것도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다 그럴 때는 모서리라는 뜻입니다. 모서리. 그래서 모서리. 원래 어원은 배 두 척을 이렇게 묶어놓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각이지죠? 모서리가 생긴다.
그래서 모방이라고도 하고 방향방이라고도 그래요. 방향이 생겨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쟁기라는 뜻도 있어요. 아까 바가는 쟁기. 힘력자도 쟁기라는 뜻이 있었고 방향방자도 이게 쟁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면적이 있는 사각형이다. 면적이 있는 사각형. 그 스퀘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큰 대자를 앞에 붙이면 어때? 보통 우리 학교 교과에 보면 대방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대방. 대방역도 있고 그런 뜻에서 이제 면적이 있는 사각형을 우리는 방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이 방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네모 반듯한 것을 우리는 정방형, 한쪽이 길면 장방형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방자가 바로 이 방자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없을 무자죠. 없을 무자. 옛날 여러분 없을 무자 다 알죠. 이렇게 쓰는 거죠. 없을 무자 원래 이렇게 쓰는데 이제 저건 고어체입니다. 고어체. 옛날 고어체는 없을 무자를 저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어체가 이제 몇 개 나오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 이미기 방자라고도 그래요. 이미기자를 이것도 흰백자에다가 비수비 숟가락비라고도 했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쓰죠. 요거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미기 방 그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얀 쌀밥을 숟가락으로 퍼먹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 먹었기 때문에. 이미 다 먹었다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 뭐 더 달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미기자에 오른쪽에 오니까 방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날일자, 해일자, 태양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어때요? 시간의 개념이죠. 날짜와 관련돼 있다. 근데 해가 하루에 한 번씩 떠오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힘쓴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가로 왈자가 있죠. 밑으로 길쭉한 건 날일자, 해일자고 옆으로 길쭉한 거는 가로 왈자죠. 가로 왈 할 때는 말한다라는 뜻이지 가로 세로가 아니죠. 공자 왈 할 때, 맹자 왈 할 때 왈자죠. 말한다. 그러니까 농부는 열심히 해가 뜨면 밭에 나가서 일하죠. 공부하는 선비는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책을 읽겠죠. 그래서 날마다 힘써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같은 뜻으로 혼용해서 쓰는 게 한자입니다. 그래서 날일이 와도 물론 해라는 뜻도 있고 말한다, 스피크라는 뜻도 있어요. 그건 본래적인 의미고 활용될 때 또 날마다 힘쓰다라는 뜻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달월, 하늘에 떠 있는 달의 모습이죠. 다 알죠. 이런 거 해나 달이나 이런 것도 시간의 개념이겠죠. 달도 시간과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나무 목자 다 알죠? 나무 서 있는 나무 모습이니까. 근데 이제 나무 목자 한자에서 나오면 첫째는 나무의 이름입니다. 그 어떤 나무냐? 오동나무도 있고 뭐 소나무, 송나무, 잣나무 다 나무 목자가 들어가죠. 근데 나무 이름이 아닐 때는 그 재료예요, 재료.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떤 걸 만들 때 재료로 활용한다 이런 게 나무 목자의 뜻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품 hum자가 있죠? 하품이란 거는 입을 벌리고 몸속에 있는 기가 밖으로 나가는 게 하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입 벌리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셨죠? 쉽죠? 그 다음에 그칠지자, 발가락 3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땅이고 발가락이 5개지만 핵을 3핵으로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칠지자니까. 그럼 계속 그치고 있겠습니까? 멈춰 있다가 잠시 있다가 또 가겠습니까? 가겠죠? 이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의 뜻이 다 들어있죠. 멈추다, 이동하다. 이게 그칠지자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앙상한 뼈 알자죠? 죽을 사 변이라고도 그래요. 왜? 죽을 살자를 쓸 때 N쪽에 오면 변 그랬죠? N쪽에 오기 때문에 이걸 죽을 사 변 그러게도 불러줘. 원래는 죽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뼈 앙상할 알이라고도 하고 앙상한 뼈 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죽음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몽둥이 수, 창수라고도 하고 칠수라고도 그래. 몽둥이로 갖다 때린다, 친다. 이게 떠오르는 손이니까 이건 안석계자처럼 보이지만 몽둥이에요. 원래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셨죠? 이건 어미모자하고 비슷하지만 어미모자 아니죠. 이게 뚫타예요. 아까 뚫을 곤자인데 이게 어미모자는 이게 점이죠. 점. 이게 점주가 들어가죠. 어머니의 가슴, 젖가슴을 표현해 준 게 어미모자인데 이거는 어미모자가 아니고 뚫타니까 말무자, 금지사입니다. 금지사.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금지사가 말무도 있고 말물자도 있어요. 좀 있으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어미모자를 자전에서 찾을 때 부수로 찾으려면 이 말모자에서 찾아야 돼요. 이게 부수예요. 이게 어미모자의 부수가 말모자라는 것도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슴을 뚫어버렸죠. 아프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우리 한자 2급 따는 거는 좋은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수비자 두 개다. 그래서 견줄비자인데 아까 하나일 때는 비수비 뭐 숟가락비라고도 했는데 요것은 엎드려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견줄비 그럴 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저걸 칼날, 비수비자로 본다 그러면 많은 칼날을 서로 비교해 본다 이런 뜻이고, 사람으로 보면 어때요? 서로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능력을 서로 비교해 본다 이런 뜻이 견주다라는 뜻이죠. 우열을 가리다. 아셨죠? 자, 이게 밑을 오른쪽으로 휘어진 것은 털모자죠. 아까 반대로 해진 건 손수자였고, 그래서 짐승의 머리, 몸통, 꼬리까지 다 덮여 있는 게 바로 털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각시 시자가 있고 성시 시자가 있죠. 이건 나무의 뿌리가 뻗어나가는 모습을 표현해준 게 이 시자예요. 아셨죠?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기운기자는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모습을 표현해 준 거죠. 구름도 에너지로 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에너지로 본 겁니다. 하늘도 어때? 하늘 천자 이렇게 쓰는데 한일을 모은다라는 뜻이었고, 큰 대자가 있죠? 가장 에너지가 크게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죠. 모든 건 에너지의 덩어리로 봤던 거예요, 옛날에는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에너지의 결합,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에너지로 본 거예요. 물수자 아까 두 개라고 했죠? 변형이. 물 삼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물수의 변형이었다. 그래서 물수자라는 거는 한 방울의 물이 이제 샘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강으로 바다로 계속 퍼져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준 게 물수자입니다. 이건 상형이에요. 갈고리 이렇게 하지 말고 퍼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불화자가 있죠?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변형부수도 있죠. 점이 4개다. 아까 없을 무자가 있었는데, 그 없을 무자 쓸 때 이게 밑에 있는 점 4개가 바로 뭐입니까? 요게, 불화의 변형이었죠? 불에 타면 다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손톱조가 나오네요, 여기에. 5번째, 이제, 손이란 뜻이 있는 게, 손톱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손톱이 변형도 있죠. 원래는 길지만 이거 점으로 이렇게 밑에 어떤 글자를 쓰기 위해서 우리 다툴 쟁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죠. 이거 밑에 오니까 이거 점만 이렇게 찍은 거죠. 이 돼지머리개도 손이고 손톱조도 손이죠. 갈고리 수단이라고 그랬죠. 어떤 갈고리 수단을 들고서 손 들고 싸우고 있다. 그게 다툴 쟁자죠. 그래서 이제 손톱조에는 싸우다라는 뜻이 있다. 우리 손톱은 또 손이 있으니까 손이라는 뜻도 있겠죠. 그러니까 손톱이나 짐승으로 말하면 발톱 이런 게 왜 있어요? 네일 아트 하려고 있어요? 아니죠. 핥히고 막 싸우려고 있었던 것이다. 옛날에 싸우다라는 뜻이 들어있다. 아비부자 보면은 양쪽 손에 돌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도끼를 들고서 사냥도 하고 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죠. 그래서 가족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다 이런 뜻이고, 점괘 효자죠. 아까 점을 칠 때 거북이 배딱지를 가지고 점을 친다 그랬는데 이렇게 대나무 가지, 상가지를 가지고 주역점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주역점을 이렇게 쓰죠. 괴사가 이제 64개죠. 64개. 8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88은 64에서 64개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제 흔들다가 탁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상가지가 이렇게 흩어지겠죠? 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표현해 준 게 점괘 효자예요. 점괘의 모습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조각장, 그래서 조각장. 나무 조각이 됐는데, 원래는 통나무가 있죠. 통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통나무를 이제 가지가 나와 있는 형상이고, 도끼로 자르면 어때요? 팬다 그러죠? 패면은 이쪽은 이런 형상이 되겠죠? 이쪽은 이런 형상이 돼요. 그래서 요걸 조각장 이렇게 해요. 요건 조각편 그래요. 이제 통이 조각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요거 장수장자 쓸 때 또 N쪽에 오기 때문에 이걸 장수장변이라고도 그래요. 아셨죠? 자, 요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